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 네. 자, 우리가 여기 어떻게 적응해야 할까요? 황금선박에 오르시면 저희가 소상히 알려드립니다. 상식의 크루즈, 네. 황금선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광고가 이제 네. 들어올 모양입니다. 문의가 문의가 왔어요? 왔어요. 무슨 광고입니까? 저 아파트 광고. 괜찮아요. 우리 네. 그럼 집값 오른다고 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영혼도 팔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고 문의해 주시기 우리 또 우리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 사업자들. 그렇습니다. 우리 예. 또 투기꾼들 네. 우리 방송에서 좀 광고 좀 넣어주시면 그렇습니다.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세제 광고도 저희가 네. 또 받을 예정입니다. 그 거품, 네. 버블. 네. 네. 예, 버블 광고 여러분 많이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주택시장 안정대책 짧게 한마디로 이 대책 점수를 준다면 A부터 F까지 A부터 F보다는 85점 정도? 85점 정도. 높은 예. 점수네요. 예. 뭐 대충 B라고 하면 될 걸 굳이 그렇게 85점으로 환산하는 B 이유는 플러스. B 플러스 알겠습니다. 박우석 의원님. 아니 선 소장이 왜 나보다 후하지? 저는 한 C 정도. 아 C. 아유. 내가 너무 기대가 많았나? 황현희 씨는. 저는 단기간은 이제 90점 A. 어. 예. 그래서 장기간으로 볼 때는 한 70점 정도 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제일 후한데? 그런데 이제 이게 제한적인 게 가격 오르는 거를 이제 차단하는 건 있지만 올라간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 그거는 어렵다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중평 아닙니까? 전문가 어떻게 보세요? 어려운 게 아니라 뭐 정부가 하려면 할 수 있죠. 이거 어떨까요? 그죠 우리 선대인 소장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앉혀가지고 시장에 대폭락 시그널을 주는 뭐 거. 강력히 추천해요.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 통과는 가능할 거야. 가진 게 없어. 가진 게 없긴 내가 왜 없어 있어. 의지만큼은 전셋집도 있고. 확실하게 보여주겠네요. 예. 국민을 좀. 아니,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게 예. 이런 거죠. 그 세율을 이번에 좀 올렸잖아요. 네. 그래서 세율을 올린 거는 뭐 좀 좋다 그겁니다. 근데 그동안에 정부가 한편에서 공시가 현실화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공시가격. 이번에 나오는 거 아니냐? 공시가격 현실화가. 근데 그 대책은 그냥 슬그머니 지금 빠졌어요. 뭐 이런 것도 있다면서 3억이 공시가인데 실거래가는 20억인 경우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공시가가 아니고 예. 어제 과표죠, 정부 과표. 발표를 과표. 보셨으면 많이들 헷갈릴 텐데 예. 3억 원, 6억 원 막 이러니까 예. 사람들이 이거 내 집도 해당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가표 3억 원 되려면요 시가로 한 20억 원 가까이 돼요. 18억 원 정도. 근데 이게 사실은 가표하고 시가가 이렇게 차이 난다는 것부터가 정부세가 지금 얼마나 약한 건지를 그래서 예. 이게 이제 재산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유세, 네. 더하기 종부세 음. 해가지고 이제 실효세율을 보면 네. 우리가 한 0.16% 정도 됐었어요. 이번에 이제 강화해서 0.18% 아하.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실제 이거 막 강화했다 그러는데 세수가 2,700억밖에 안 는다. 생각보다 너무 적게 늘잖아. 그래서 이게 좀 구간별로 실효세율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이 공시 가격을 현실화해야 되고 네. 거기다 이제 공정 가격 비율은 앞으로 4개년에 걸쳐서 네. 100%까지 이제 폐지하는 방향으로 잡았다고는 하는데 뭐 계속 이야기가 네. 분산되면은 네.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최대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요거 갖고 한번 살을 붙여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은 이번 대책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종합부동산세, 네. 종합부동산세 이게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과 세종 등 이 조정 대상 지역, 과열 지구가 되겠죠. 43곳에 2주택 이상. 네. 다주택자, 2주택부터 다주택입니다. 그리고 고가의 한 주택,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여기에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올리는데 최고 세율이 3.2%, 참여정부 때는 3.0%인데 이 문재인 정부 최고 세율이 더 높습니다. 제가 그래서 솔직히 너무 창피합니다. 여기 이렇게 유수하신 분들, 좀 덜 유수하신 분들 방송하면서도 정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세율이란 말이 뭔지 몰라가지고 한참 찾았습니다. 모를 수 있는 거야, 모를 수. 그 세율이라는 단어를 아는 국민이 몇이나 있을 것 같아요. 명민 빼고 다 아는 거 아니야? 세금 내는 사람 다 알잖아. 우리 마누라가 돼가지고 난 몰라. 우리는 뭐 부동산세를 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율 힘들죠. 간단하게 세-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세율은 이제 그 세금 낼 때 매기는 비율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제 말하자면 소득이나 우리가 네. 이제 예를 들면 집값이라고 하면 자산 가치 예. 이런 걸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가대로 다 안 매깁니다. 음. 이번에 이제 종부세를 예를 들면
시가가 10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가표로는 뭐 거의 안 잡히거든요. 쪽팔리지만 과표는 또 무슨 말입니까? 자, 그러니까 세금을 매길 때는 과세 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게 과표입니까? 예, 과세 표준을 줄여서 가표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자기가 버는 소득 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재산의 가치 이걸 그냥 액면 그대로 다 세금을 매기질 않아요. 네. 과세 표준이라는 걸 따로 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주택 한 채다. 예. 시가로. 그렇죠, 시가로. 뭐 종부세 대상으로 가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가 돼야 최소한이니까. 그러면은 종부세 낼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20억짜리 집을 자가로 갖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3억 6억짜리 집을 갖고 있다고 해서 네. 종부세 대상이 되지는 않아요. 음. 이게 종부세 내는 대상이 전 국민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1%가 거니까. 채 이번에 안 되죠. 그래요? 강화하고 범위를 20, 넓혔다. 21만. 7만. 27만. 대상자는 27만이고 이번에 이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사람은 한 21만 4천. 네. 아, 그럼 그분들 전 국민의 0.5%. 네. 그분들이나 걱정할 일을 왜 우리가 걱정해 주지? 아니 그 걱정 안 하면 방송을 할 게 없잖아. 근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실제로 예. 종부세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수가 자기도 대상이 되는 줄로 알아요. 아니 왜냐면 그것도 있지만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우리일 것이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아, 그러니까 전세 사는 분이 예전에 참여정부 때 종합부동산세 걷는다고 하니까 뭐 당사에 전화해가지고 아니 내가 지금 지금 어렵게 사는데 나한테도 세금 뜯냐고. 그래서 아이 저희는 종합부동산세는 선생님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뭐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언론들이 그 이제 특히 수구 보수 언론들은 가진 자를 대변하는 언론들은 온 국민이 다 내는 세금인 줄 알아요. 종부세가. 그래서 지금 우리 손대인 소장이 설명하려던 과표를 설명하면 이런 예. 거죠. 실거래가 20억짜리 주택에다가 예. 세율대로 그냥 세금을 거두면 종부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네. 아. 그러니까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니까 예. 이 과표를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예. 그 20억짜리가 예. 공시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공시 가격은 그 20억에 대략 한 뭐 12억 원, 13억 원 그쯤 되죠. 예, 예. 그쯤 되는 데다가 이제 공제 금액이 있어요. 네. 이를테면 1가구 1주택이면 9억 원을 빼줘요. 그럼 12억에서 9억 원 빼면 얼마입니까? 3억이잖아요. 네. 그 3억에다가 다시 85%를 곱하는 겁니다. 0.85를 곱하는 겁니다. 예, 공정 가격 비율이라고 해서. 예, 예. 지금 80%. 네, 그래서 나온 게 과표예요. 그러면 20억 원짜리 주택이 얼마 되냐면 3억 원짜리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건 몰랐어요. 0.7%의 아, 세율 그렇게 이렇게 부과를 하는 겁니다. 이거 몰랐잖아. 몰랐어, 이건 몰랐어. 예. 나도 몰랐어. 대략적으로 그림만 알았지. 예. 디테일하게. 몰라도 돼요. 예. 본인들은 안 내니까. 그래서 내고 싶어요. 자, 예. 그래서 내고 싶어. 예. 저 박은수 의원이 설명을 잘 하셨는데 그래서 가표하고 지금 이제 실제 그 가격하고 엄청 다른 거예요. 예. 지금 가표 3억 원, 6억 원이라고 그래도 웬만한 집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예. 예, 전혀 대상 아니니까 걱정하지 그러니까 마세요. 이제 근데 우리가 예. 이거 얘기 안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이게 투기 열기에 약간 좀 찬물을 끼얹어야 되는데 예, 그렇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해주면 예. 우리 하나 사도 아이 그렇지 투기 않아요? 할 만한 그건 애들은 다 어차피 알아. 다 아나요? 자기가 대상되는 사람들은 다 알아. 아, 당연히 황현희 없어서 씨가 모르나? 모르는 거야. 예. 이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투기꾼들한테 관대한지를 이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맥락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실거주 목적이라면은 상관이 없지만은 이렇게 제도가 이게 투기꾼들한테 후하게 그 세제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 속에서 기준을 엄격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점. 네. 이 점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네. 그게도 그렇게 이제 강화를 해도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다. 이런 얘기가 미흡한 되겠고요. 점이 꽤 있죠. 제가 어제 이제 나온 대책을 좀 총평을 하자면 이래요. 큰 줄기는 종부세 대책, 네. 종부세 강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주택 대출 규제 강화. 금융규제 강화. 네. 세 번째가 논란이 많이 됐었던 건데 임대사업자들한테 과도한 혜택을 주던 임대사업자 등록제의 예. 혜택 축소 또는 그 자격을 되게 요건을 강화하는 이게 이제 크게 3대 축이었던 것 같고요. 네. 종부세는 근데 적어도 제 기대보다는 좀 상당히 약하게 나왔고 주택 대출 규제는 꽤 그래도 강하게 나온 부분이 있어요. 아, 네. 그 말하자면 이런 거죠. 과열 지역에서는 그 이사, 취업 같은 뭐 이건 진짜 실거주 목적이고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은 담보 인정 비율 제로.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대출을 아예 못 받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아예
2주택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주택 대출 안 해줘요, 더 이상. 네. 네. 못 받아요. 그러니까 서울, 세종 뭐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조정 대상 지역은 지금 전국 43개 지역인데 네. 서울에 25개구 포함하고 경기도에 뭐 강명, 과천, 뭐 성남 이런데 네. 그 다음에 뭐 대구, 부산 일부 지역, 세종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부산의 있는데 해운대 뭐 이런 데 네. 얘기했죠. 들어가 있는데 그런 지역에서는 2주택자가 그쪽 지역에 주택을 살려고 하면 아니, 기본적으로 대출은 주택 없다.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1주택을 괜찮아요?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뭐 부모를 이제 그 봉양하기 부양하기 위해서. 그 지금 그래서 봉양하기 위해서라든지 뭐 증권 등의 일시적인 사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봐주는데 기본적으로 1주택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채를 더 사는 것도 주택 대출 금지. 아, 이게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 거래 이런 것들 그래서 어제 인정하지 않는다. 그 김동연 이제 부총리가 발표를 할 때 3대 원칙을 이야기했어요. 이게 이번 대책의 이제 그 정부 골간. 어떤 취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네. 한편으로는 이 취지를 이해하는 한편으로 한계를 이해하는 데 되게 도움이 돼요. 그 3대 원칙이 뭐냐면 투기 수요 건절, 그다음에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이게 전반적으로 굉장히 포괄적으로 뭐 대책을 내놓는 게 아니라 이른바 다주택 투기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집중 타겟으로 하는 대책들을 굉장히 많이 내놨어요. 제가 아니,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따지면 대출이 안 되잖아요. 대출이 안 되면 기존에 현금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좀 좋은 정책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현금 있는 사람은 다 살 수 있는 거잖아요. 현금이 있는 사람이 대출을 얼마나 될 것 막으면. 같으세요? 아니 그래도 네. 뭐 2만 몇 명이 우리가 또 부동산 네.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라면서 네. 이제 그 사람들은 현금을 많이 들고 있다라고 좀 봐도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니요, 꼭 안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다 현금 다발로 들고 있는 건 아니고 아니 이번에 네. 강남에 분양할 때 그게 분양가가 제가 알기로 10억이 넘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네. 거의 대출이 LTV 뭐 DTI 규제에 네. 걸려가지고 대출 많이 안 나왔는데 네. 현금을 들고 가서 실제로 계약한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생각보다. 계약금이니까. 아 계약금 계약금은 일부니까. 예. 예, 10%만 들고 가면 되잖아요. 전체 다 안 내고. 예. 그러니까 뭐 20억이라고 해도 2억 정도 들고 가면 되는데 네. 그 정도는 뭐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죠. 그럼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자기 돈으로 전부 다 그 집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뭐 조중동 같은 데서 아, 그래봐야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만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상대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지를 수 있는 건 빚내서 집 사주는 사람들이 추경 매수가 있으니까 먼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수요가 있으니까. 네. 먼저 사는 근데 거다. 그게 중간에 끊긴다. 이 사람들이 고립되죠. 근데 그 사람들이 굳이 뭐 이 집값 올라갈 것도 아닌데 자기 돈 들고 있다고 한들 그걸 주택 사는데 잠겨 놓겠어요? 다른 데 투자하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왜 그러면 그동안은 못했나? 작년 당장 8.2 부동산 대책 때 작년에 네. 아예 지금처럼 세게 종부세 관련한 네. 대책을 세워놓고 그랬다면은 1년 동안 이 아수라판이 그게 됐겠는가 이제 싶은 아쉬운 생각.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제 미진하다고 느끼는 점들이 있잖아요. 이게 훗날에 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을 때 아, 지난번 대책 발표할 때 이것까지 할 걸. 이런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작년에 파리 대책이 이제 종합 대책으로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대책이었는데 네. 사실 그때도 굉장히 강한 대책이라고 얘기했지만은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거 가지고 투기 절대 못 잡는다. 아쉽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뭐 종합부동산세 관련된 대책은 안 나왔었으니까. 예, 예. 그 강화 대책은 이제 올해 세제 개편을 앞두고 나온 건데 그마저도 우여곡절을 거쳐서 약하게 했다가 이번에 이제 뭐 여당 대표가 바뀌고 이러면서 또 투기가 급등하고 이러니까는 세게 만들라 이래가지고 어제 대책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찔끔찔끔하는 방식으로 즉 시장에서 문제가 생긴 이후에 사후 약방문하는 식으로 이 대책을 쓰면 안 두더지 된다. 잡기식으로. 그리고 두더지 잡기. 핀셋 규제라는 식으로 아까 선대위 소장이 늘 문제 제기하듯이 네. 그렇게 대책을 내놓으면 안 되고 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대책으로 내놔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보유세 일반을 강화하는 그런 기초 위에서 이번 대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사실은 보유세 일반 강화 대책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지금 아파트 그 종합부동산세는 좀 올렸지만 즉 주택과 관련된 종합부동산세는 좀 올렸지만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예. 이 부속 토지라 그래요. 그거를 이 빌딩이나 이런 데서 갖고 있는
거기에 대한 세율은 하나도 안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른바 나대지라고 얘기하는 네. 그런 토지에 대해서도 하나도 안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투기가 이쪽에 몰려 있다가 빠져나가죠. 이쪽으로 아, 몰려요. 그렇지. 그렇죠.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풍선 효과.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좀 더 면밀하게 고려돼서 그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번에 차제에 좀 대책을 그렇게 보편적으로 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미진하고 아쉬운 거죠. 왜 이렇게 미진할까요? 아니 뭐 이런 상황들은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건데 정책 당국에서는 결정자들이 땅이 많아. 그래서 그래요? 부동산도 많고. 강남에 주택 가지신 분이 많기도 하더라. 야, 이거 좀 발표해야 되지 않습니까? 강남 자, 주택. 그러니까 박은석 의원이 참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네. 근본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을 개혁하겠다. 또는 부동산 시장을 지속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이라기보다는 지금 시장에 이제 특히 서울 집값이 급등하니까 이 집값을 어느 정도 안정시키겠다. 떨어뜨리겠다도 아니고 그냥 안정시키겠다는 대책이에요. 더 이상 투기가 네. 확산되지 않도록. 그래서 투기 수요 건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투기 수요 건절을 하고 나서 부동산 시장을 전반적으로 안정시키려면 보유세 같은 경우도 훨씬 더 강화를 해야 되고 네. 또 후분양제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임대차 시장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같은 청구권. 이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도 사실은 정부 초기에 로드맵을 마련해서 발표하는 게 좋죠. 근데 그런 건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맞춤형 대책이라고 그랬어요. 맞춤형 대책은 그게 핀셋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핀셋 규제를 하겠다. 핀셋 대책을 내놓는 것에 말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부분에서 한계가 이제 분명하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투기를 하는 애들이 네. 주변에 몇 명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한테 전화를 했죠. 혹시 전화를. 박성호 씨? 아니 왜 그래요? 그런 소리를. 업자 쪽에 계세요. 업자 쪽에. 아니, 걔네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하는 얘기가 잘 됐다예요. 왜냐면 이게 한 방에 세게 때리는 게 아니라 살살 이렇게 흘려주면은 내성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얘네들이 어제도 대책이 나자마자 제가 바로 전화를 했어요. 네. 야 이렇게 대책이 났어. 너 어떡하냐 이제.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피스텔 쪽은 또 주거로 안 걸리면은 네. 투자가 또 가능한 거예요. 네. 오피스텔도 사실 요즘 많이 올랐거든요. 아니, 뭐 그런 쪽으로 빠져나간다니까요. 얘네들이. 그러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송송 만들어 놓으면은 다시 또 그쪽으로 투자처가 집중되면은 청와대로서는 또 낭패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 많은 사람들이 좀 걱정하는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예. 노무현 정부 때도 사실은 대책을 처음부터 이렇게 그 굉장히 강한 대책들을 내놓지를 못하고 그때마다 이제 쫓아가면서 낸 측면이 강했거든요. 네네. 결국 근데 그걸 이게 못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좀 어느 정도 지속이 되다가 효과가 지속되다가 또 빈틈을 찾아내서 또 솟아오르고 네. 그럼 또 따라가고 이런 식의 이제 추격 작전하듯이 그렇죠. 이렇게 대책을 내놓는데 노무현 정부 때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부동산 억제와 관련해서 가장 그 서민 입장에서 그나마 진지하게 고민했던 이제 거의 어찌 보면 첫 정부였고 그러다 보니 그때는 정책과 대안들을 만들어가면서 쫓아갔어야 됐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거래가라든지 그다음에 종부세라든지 DTI, LTV 규제라는 것이 사실 노무현 정부 때 다 만들어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노무현 정부 때 굉장히 좋은 정책들, 제도들을 연구했고 도입을 했어요. 특히 뭐 그 주택 대출 규제 같은 것들은 막판에 그래도 그렇게 막아서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상대적으로 좀 충격이 덜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미 그때 개발된 정책 수단과 제도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깐다라는 측면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뭐 보편적인 규제 체제도 만들고 뭐 보유세도 그냥 다주택 투기자들한테만 강화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체제로 이게 대다수 중산층 서민들의 그런 세부담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덜어주면서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인상해가는 그렇게 이제 이 세 구조를 만들어야 놔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책이 시장 상황이 이제 요즘처럼 막 되게 막 급등한다. 이럴 때 그때마다 이렇게 대책이 나오는 식이면 단기적으로는 숨을 죽이는데 그렇죠. 저도 이제 걱정이 네. 되는 건 뭐냐면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봤을 때. 다시 이걸 내성을 키워서 투기 세력의 내성을 키워서 또 솟아오르게 만드는 어떤 여지를 남긴 것 아니냐. 그렇죠. 이런 걱정이 사실 또 한편 예측을 해보면 이게 이제 대책이 발표됐으니까 한동안
이제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설 거예요. 네. 거래 없이 네. 팔려는 사람도 네. 사려는 사람도 일단 숨죽이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지켜볼 가능성이 높고 그러나 또 이제 좀 그 비관적인 그런 예측이긴 하지만 이걸로 사실은 근본적인 이런 투기적인 가수요 이런 거를 막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정부가 뭐 이번에 거의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강한 대책을 내놓는다고 내놨지만은 저는 추가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번 지금 대책도 이 대책이. 들여다보면 허점들이 몇 군데 보이는데 아까 이제 그 빌딩의 부속 토지나 네. 나대지 같은 데에다가 세율 안 올린 거 이것도 하나의 구멍이 열려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시켜놨더니 그걸 이제 투기의 수단으로 쓴다 그래서 이거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대출 규제는 강화했습니다. LTV 비율을 뭐 40% 이렇게 2분의 1로 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갭 투자 같은 거 이제 하기 어렵게 만들었는데 네. 근데 이미 다주택인 사람들, 이미 다주택인 사람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유인 요소를 남겨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규 주택을 투기 대상 조정 대상 지역에 신규 주택을 구입해서 이 다주택자로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양도세, 중과세,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이 되게 돼 있는데 기존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강남에 한 채, 광교에 한 채, 어디 뭐 저기 판교. 판교에 한 채 이렇게 갖고 있어.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이 사람은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빠지고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자에서 빠진다는 거죠. 물론 이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될 거예요. 판교, 광교 뭐 예를 들어서 강남 이러면. 근데 그 이외의 지역에 그렇게 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자에 빠져요. 그러면 지금 내가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 같으면 생각을 해볼 거예요. 지금 뭐 파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일단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이 소나기를 좀 피했다가 그 사이에 또 가치가 상승해가지고 이게 이후에 좀 차익을 크게 남길 네. 기회를 볼지 저는 후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임대사업자에 대한 그 규제를 강화하면서 왜 양도세, 중과세 대상, 종합부동산세 이 합산과세 대상에서 기존 다주택자를 빼버렸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예. 그것도 하나의 구멍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뭐 이제 구멍이긴 한데 뭐 기본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이제 신규 주택 구입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부분은 상당히 이제 좀 억제를 하는 게 맞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지금 정부는 하여튼 이제 기존에 뭐 판을 버려놨던 건 일단 처리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근데 어쨌거나 추가적인 이제 투기 수요는 잡겠다. 그래서 이제 안정 대책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겠다라는 취지로 저는 뭐 보이고요. 그래서 뭐 기존 사업자가 이제 뭐 말씀하셨듯이 뭐 규제 대상 지역 이외에 그런 뭐 이렇게 주택을 사서 뭐 이렇게 추가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큰 메리트가 느껴질 정도는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 뭐 아주 큰 구멍은 아닐 거다. 이런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가 하여튼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주택 임대 사업자 경우에도 정부로서는 되게 고심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임대 사업자의 수를 늘려서 뭐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계약경식 청구권과 같이 전월세 시장, 임대차 시장을 어느 정도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의 틀을 만들겠다고 이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예. 취지로 보자면. 근데 너무 이제 과도한 인센티브를 줬던 거죠. 예. 근데 이번에 어쨌거나 보자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취득해서 임대사업자로 이제 등록할 경우에는 뭐 양도세 또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주던 걸 다 이제 처리하겠다, 예. 안 하겠다 이런 거고. 투기 지역하고 투기 가열 지구에서 보면 주택담보대출 빌릴 수 있던 것도 예전엔 80%까지 가능했어요.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다른 한 채를 구입하는데 그냥 집값의 80%까지 빌릴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이거 굉장히 하여튼 과도한 혜택이었죠, 사실은. 근데 이걸 이용해서 이제 사실 집을 더 사재기 하는 거고.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이걸 40%까지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조치들을 생각하면 적어도 큰 틀에서 이제 앞으로 이 임대사업 등록제가 예. 뭐 다주택 투기에 이제 통로가 되는 건 비교적 그래도 좀 많이 차단하는 자. 것 같다. 확실히 예. 여권 인사야. 나보다 비판적이지 않아. 이렇게 또 프레임을 몰아가네. 아니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영화 친구 보면은 예.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유호승 씨가 예. 누구를 한 명을 이제 밟을 때 예.
오줌이 찔끔 쌀 때까지 밟아야 된다. 그래야 다시 싹이 못 자라난다. 뭐 이런 말을 해요. 그 영화 대사에 보면. 전문용어로 싸움의 기술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부동산 규제하는 거 보면 자꾸 얘네들이 치료하고 다시 나오고 또 고쳐서 다시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진짜 단칼에 정말 확 베어버릴 수 있는 역시 이런 게좀 역시 나와야 된다. 그 개혁은 정권 초기에 해야 됩니다. 네. 예. 접근 초기에 할 뿐만 아니라 사실 그래서 저도 뭐 페이스북에 하루 전날 쓰기도 했는데 이번에 정말 부동산 투기 세력의 길을 확 꺾어놓을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런 기대 수준에는 전반적으로 좀 못 미쳐요. 아니 사실 그런 건 어때요? 그러면 아예 업자들을 나란 일을 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음에 어떻게 빠져나갈 것이다고 예. 네. 얘네들 예측을 하게 만드는 거. 얘네들 AI처럼 돌리는 거죠. 아니 근데 예측 못할까 관료들이 다 예측하지. 하는데도 이래요? 아니 본인들이 또 선수일 수도 있잖아. 그래요? 네. 이게 그 이번에도 어쨌거나 종부세가 이만큼이라도 된 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뭐 민주당의 이제 이해찬 당대표가 되게 강하게 적어도 종부세만큼은 상당히 강하게 압박을 해서 이 정도 됐다고 원래 봐요. 국토부하고 기재부가 만든 안이 있었는데 네. 막 엎었어요? 이해찬 총리가 한마디 던지니까 뭐 급작스럽게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 팩트 체크 차원에서 하나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게 지금 모든 언론이 참여정부 때보다 강화된 종부세 예. 이렇게 미다시를 다 뽑고 있어요. 네. 아,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면 최고 세율은 그래요. 2.3으로 아니 올렸으니까. 최고 세율은 3.2. 3.2로 올렸으니까. 최고 세율. 아, 3.0에서 3.2로. 근데 예. 참여정부 때는 어떤 거였냐면 일단 이 기준 가격이 종부세 부과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6억 원이었습니다. 6억 원. 지금은 다주택자는 6억 원이지만 1주택자는 9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더 줄어든 거죠. 참여정부 때보다.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 시절에는 가구별 합산을 했어요. 한 가구가 갖고 있는 부동산 이 가액을 다 합쳐. 그래가지고 6억 넘으면 그냥 대상으로 집어넣는데 강력했네요. 지금은 인별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예. 아파트 똘똘한 그 한 채를 예. 둘이 공동 명의로 나눠 갖고 있어. 음. 그러면 각자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인별 합산이 안 되니까 네. 이게 아니, 그 인별 합산 제도니까 가구별 합산이 안 되니까 예. 대상에서 그러니까 빠져. 이제 그리고 또 이런 잠깐만. 이게 남편하고 부인이 합쳐서 6억이면은 저 참여정부 때는 과세를 했는데 지금 남편 8억 5천, 부인 8억 5천. 안 돼요. 그러면은 안 오늘 내 페북에 쓴 글이네.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강화된 게 아니에요. 네. 강화된 게 아니고 세율도 그래요. 세율도 과표 3억 원 이하. 참여정부 때 세율이 훨씬 높았어요. 지금 0.5%인데 그때 1%였었죠. 참여정부 때.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그 보수 언론들이 특히 이제 여기에다가 이 프레임을 씌우는 건데 세금 폭탄. 네, 세금 폭탄 프레임을 씌우는 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참여정부 때 종부세안이 훨씬 더 강한 안이었고 단지 최고 세율만 3.2%로 높인 아니다. 우리가 혼란을 겪으면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이게 종부세의 방향이 기본적으로는 이번에도 강화했다고 하는데 다주택자들은 지난번 개편안보다는 어느 정도 그렇죠.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시가 30억 원인 사람이 한 뭐 기존 개편안보다 한 700만 원 정도 더 내는 뭐 이런 안이 나오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20억 원인 사람이 시가 20억 원인 단독주택을 그러니까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불가세액이 한 뭐 10만 원, 20만 원 정도밖에 10만 더 안 원. 늘어요. 10만 원 정도 올랐어요. 종부세든 또는 재산세 같은 이 보유세는 기본적으로 재산의 가액에 비례해서 내야 되거든요. 똘똘한 한 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고가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번 개편안에서도 거의 영향이 없어요. 더구나 이제 크게 비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서울 집값의 어떤 그 변화폭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 부분이 대략 한 5억 원에서 한 15억 원대 사이에 뭐 아파트로 치면 중에서 한 상정도 가격대에 네. 그런 아파트대 가격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이번 종부세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요. 왜냐면 서울 아파트가 지금 평균이 7억이잖아요. 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하고 이제 뭐 비교를 하셨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요번에 이렇게 그 종부세 개편안이 새로 나왔지만 이렇게 해서 걷어들일 수 있는 그 세수 규모가 노무현 정부 때 그대로 실시했으면 거둘 수 있는 안에 한 60% 수준도 아직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근데 세금 폭탄 뭐 네. 이런 말로 눈과 귀를 그리고 흑히는 아까 이제 이런 시키는 거죠. 그 연병할 놈들. 어? 3.2%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예. 얼마인지 아세요? 94억이잖아. 과표가 과표가 94억원이고 94억이니까 시가로는 몇백억짜리. 시가로는 180억 이상. 그런 집이 있나요? 그런 집은 이건희 회장 살고 이런 집이 아, 있잖아. 그래. 그러니까 그런 집은 단독주택 그냥 큰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재벌가들이 사는 네. 저택
그러니까요. 몇 개밖에 없어요. 아유. 그 사람들한테 아파트도 시가 180억짜리는 없지. 없죠. 대한민국에 아직. 예. 그러니까 아니, 아파트 이게 좀 그래봐야 세게 해야 뭐 돼. 4, 50억인데 아, 진짜. 제일 고가가. 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청자 여러분, 너희들하고는 아니 상관이 근데 없어요. 재밌는 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리얼미터에서 찬성이 61% 나왔고 예. 반대가 30% 정도 나왔는데 예. 도대체 30%씩이나 왜 반대를 하냐는 거죠. 왜냐하면 대상자는 전 국민의 1%가 안 되고 이 종부세 집 가진 사람의 2%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이 세금 폭탄론에 이 여론이 잘못 휘둘리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잘 설명을 해주고 정부에서도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오해가 안 정부에서 좀 생기도록, 잘 오해가 안 설명을 생기도록 예. 얼마짜리 집 가지고 계신 분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아, 차라리 이렇게 이런 쉽게. 얘기를 좀 예.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예. 이거 보면은 복잡하고 어렵긴 어려워. 한데 너무 어려워. 아니 그러니까 어제 내가 밤에 제 동네에서 아는 지인을 잠깐 만났는데 뭐 이제 딴 이야기 하다가 아 그런데 이게 오늘 발표 내용 보고 주변에서 다 6억은 뭐 전전긍긍한데? 3억 그리고 어제 발표 내용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전에 없던 3억 원에서 6억 원 가표 네, 기준으로 그래봐야 다 한 시가로 20억 원짜리들인데 18억에서 3억 원에서 6억 원 가표 구간을 새로 신설했다 뭐 이러니까 아 이게 우리도 해당되는 거 아니냐고 아, 막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생각하던데. 너희들하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나는 마세요. 예. 장관이 그 이제 발표하시는 분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얼마부터 과세입니다. 니네 아니야. 걱정하지 마. 예, 걱정하지 말라고. 진짜 돈 많은 비싼 애들 아파트만 돈 아니, 주는 거니까 나는 걱정하지 마. 아예 얘기를 해야 돼. 해당자를 이름을 깠으면 좋겠어요. 이름, 뭐 이건희부터 시작해서. 21만 명? 그렇지. 뭐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예사고처럼 붙여놓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옛날 씨발, 대학교 학교에 한 애들처럼. 저기 이름 쳐가지고 선대인 있어 없으면 아 상관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좀 브랜드 명까지 타워 팰리스 몇 층부터 몇 층까지 네. 네, 얼마 과세 예.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좀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선 네. 기본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기 집 없는 사람들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집이 있어도 얼마부터? 20억. 20억부터. 대략 20억 대략 정도부터 20억. 실거래가. 대략 20억부터. 그러니까 뭐 10억도 안 넘는 사람들 그것도 시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세를. 20억 넘는지 사실 얼마나 됩니까? 네. 얼마 되지도 아니 않지만. 물론 뭐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건 그보다 좀 낮아지긴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뭔가 정말 이번 개편안으로 영향을 받는 건 20억 시가 20억 원 이후부터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생각하면 영향을 돼요. 받는 건 네. 그렇게 정리. 크게도 아니고 조금이라도. 조금 0.2% 올라가는 거 세율. 그러니까 0.2%. 조중동에서 자꾸 참여정부 부동산 실패론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냥 한마디로 해서 독하게 안 매겨서 실패한 거지 이렇게 사강사강 매겨가지고 결국 실패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점에서 아까 예. 이제 이해찬 대표가 어쨌든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세게 주문하고 그게 이제 도화선이 돼서 이런 대책이 나오는 거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이해찬 대표를 위시한 정부 여당에서 특히 뭘 얘기하냐면 지금 공급 확대론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우려가 사실 그리고 돼요. 그 공급 확대론 속에는 그린벨트 해제가 가로 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그린벨트 해제하는 순간에 서울의 그린벨트가 어디냐면 강남, 서초 이런 데요. 우면산 있고 이런 데 그럼요. 있대. 여기 해제하는 순간 이거 양재. 완전 폭탄됩니다. 아니 그러면요. 투기 폭탄돼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는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저는 사실은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게 아니라 이것도 뭐 민간이죠. 분양한다면서요. 네. 그러면 이거 뭐 얄짤없이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는 거 아니겠는가?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네. 결정은 안 됐는데 이전에 공공택지를 조성해서 주택 공급을 했던 전례로 봤을 때 예. 그거를 100%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별로 없고 믹스를 하겠죠. 공공임대 비율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비율대로 임대주택 일부를 포함한 그런 이제 주택 공급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주택 네. 공급을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듭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주택 공급은 정부가 애초에 가지고 있는 계획대로 정부가 사실은 작년에 주거안정대책 11월 달인가 발표하면서도 100만 호 뭐 신혼 무슨 타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계획이 있었어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 그걸 꾸준히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투기 세력들의 이거에 휘둘려가지고 그렇게 애초에 없었던 그런 공급 계획을 혹은 앞으로 한참 뒤에 해야 될 그런 것들을 땡겨다가 이렇게 발표하는 식으로 가면 또 다른 이게 이제 이 투기를 부추기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다른 것보다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이 미래 가치라는 측면에서 그 토지라는 자원에 제한된 자원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미래 가치라는 측면에서도 안 되지만 저거는 한편으로는 투기 억제한다 그래놓고 한편으로는 투기 핵폭탄을 투하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다가. 이해찬 대표가 이걸 모르고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될 걸 모르고 공급 대책도 마련하라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저도 참 뭐 이상하기도 하고 좀 안타까운데. 근데 이해찬 대표는 그 노무현 정부 때 총리 시절에도 좀 비슷한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한편은 투기 억제하는 그런 대책을 내놓으면서 한편으로는 또 공급 확대 정책을 같이 병행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시그널이 서로 엇박자란 말이에요. 엽떡제. 네. 그래서 이게 투기 억제 대책이 나온 다음에 공급 대책이 이렇게 뒤따라 나와버리면 한편으로는 정책 효과가 앞에 게 반감되기도 하고 뒤에 건 진짜 이제 투기판을 새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미 우려하는 내용들의 그 힌트를 다 주고 있어요. 27일 날 발표한다면서요. 그러니까 21일 날 발표하기로 했는데 21일 인가요? 21일 날 발표하기로 했는데 어제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 안 했지만 대략적인 방향과 이제 어떤 내용들은 큰 틀에서는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보면 보존 가치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더 걱정된 건 뭐냐면 도심 내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해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이제 내용을 보면 상업 지역의 주거 비율 네. 기본적으로 상업 지역은 상가 같은 것들이 들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상업 지역이라도 주거를 상당히 드릴 수 있도록 그 비율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주거 지역 용적률 상향하겠다. 그래서 이 용적률이란 건 얼마나 더 이제 이 그 위쪽 공간에 이게 공간을 활용해서 더 높이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냐 이건데. 뭐 100층, 200층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걸 상향해 주겠다. 300% 뭐 이렇게. 그다음에 나오잖아요. 역세권 용도 지역을 변경해서 집을 더 공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방향으로 이제 추진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걱정은 뭐냐 하면 이걸 100% 공공임대주택으로 짓는다면 별 문제는 없을 수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으로 짓지를 않을 거예요. 여기 보면 평수는 어떻게 될까요? 뭐 대형 평수는 이제 그러니까 그 평수는 지금 뭐 바로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어제 발표 내용 중에 보면 이걸 공급을 어떻게 하냐면 공공임대와 분양 비율을 지자체와 협의하여 탄력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탄력 쪽. 그러니까 공공임대만 짓겠다는 게 아니고 네. 분양 비율도 넣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거 참 이거 아닌데. 자 이런 것들을 풀어서 도심이든 그린벨트든 풀어서 그 안에 이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이게 추가적인 어떤 개발 이익이 생긴다거나 그렇게 해서 투자한 사람들이 투자 수익이 좋아진다라는 느낌이 안 될 정도로 네. 그렇게 만든다면 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 일정하게 뭐 사업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는 명목으로 분양 비중을 상당히 높여서 이른바 개발 차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져 버리면 예. 박 의원님 이야기한 대로 정말 또 다른 투기 강풍을 만들 수 있죠. 뭐 예를 아파트 들면 생기는 거죠, 뭐. 전에 한 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노무현 정부 때 그 판교 신도시가 예. 대표적이었던 거고 강남 대체한다는 신도시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게 정말 오히려 새로운 투기판이 되고 오히려 그 주변 집값까지 자극해 버렸고 지금 위례가 그렇게 네. 되고 있죠. 위례. 그 위례도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한 건데 위례도 똑같은 역할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인천의 금단 신도시도 나중에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폐지됐습니다만 발표했을 때는 오히려 그 주변 집값을 더 자극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30군데 뭐 해가지고 30만 호 이걸 이제 던져놨잖아요. 큰 틀에서. 그리고 여당 의원이 뭐 어디가 뭐 대상 지역이다 이런 아니 근데 천기를 거기는 우설하기도 했고. 그거 그러면 빠지는 겁니까 거기는 그럼? 아니 근데 지금 그거를 빠져야 정상인데 어제 여당 원내대표가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누설됐다는 이유로 그 해당 지역을 후보지에서 제외하지는 않을 거다. 또 이렇게 아, 얘기를 그 했어요. 신창현 의원이 과천 의왕 예. 안산 얘기했는데 거기를 일부러 빼진 않을 것이다. 이게 아이씨 뭐야 그러면은. 여당 원내대표가 보충 설명을 해준 거지. 야. 그러니까 지금 이 발표가 나간 다음에 어떤 돈좀 현상이 받으세요? 거기 돈 좀 넣어놓게. 예. 아니, 어떤 현상이 아유, 벌어지고 진짜. 있을 것 같으세요? 벌써 거기 땅값 올랐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벌써 이거 집가 되죠. 상승. 아니 하고 있고. 또라이들 아닌가 이게 진짜? 그리고 이게 이렇게 만약에 신도시를 지금 이 시점에 그러니까 투기가 급등한 정부가 추가적인 대책을 써야 될 만큼 투기가 급등한 시점에 그거를 신도시를 개발을 하면 토지 보상비가 확 풀려요. 토지 보상비가 아마 몇십 조 이상 풀릴 거예요. 그러면 시중의 유동성은 더 늘어난 거고 그거 어디 갈 데 없습니다. 어디로 돌아가냐?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건 대책이 안 되는 겁니다. 네. 투기를 억제하는. 아이고. 아니 뭐 하도 뭐 이제 아파트 뭐 공급한다 그래서 어떤 분이 댓글에 남겼더라고요. 한강 매립해서 거기 임대 아파트 진짜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요즘. 막. 예. 옛날엔 만화 같은 얘기도 있어. 네. 강남 지하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또 살 주거 공간 만들어 가지고. 자, 이게 하여튼 중요한 건요. 서울은 이미 너무 과밀해요. 없어. 예.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도 집값이 뛰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감당을 못해서 이미 서울에서 인구가 줄면서 수도권으로 경기도로 빠져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그냥 서울과 경기도는 그냥 인접한 어떤 업무 생활 주거권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그냥 전반적으로 수도권 전체를 놓고 먹고 그냥 주택 정책을 쓰면 되고 공급을 하면 돼요. 사실은 공급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5년, 2016년의 분양 물량이 그 이전 10년 평균보다 한 2배 정도 돼요. 그리고 입주 물량도 서울도 마찬가지인데 지난해가 예년보다 훨씬 많았고 올해는 더 많고 내년에도 굉장히 많아요. 2019년에도. 예.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니까요. 절대 부족하지 않죠. 적어도 단기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공급은 더 넘쳐나요, 지금. 어떤 지표를 보더라도. 수도권 인구가 예전에 한 2000년에 30만 명씩 늘어나다가 지금 한 명도 안 늘어나고 오히려 특히 서울 같은 경우 줄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을 계속 더 늘려서 해결하자는 건 저는 이건 사실 올바른 해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 공급 확대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라든지 조중동이라든지 투기 세력은 지금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다 풀어서 좋은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게 하자. 아파트 100층, 200층. 이때다. 이게 이제 싶다고 또 그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주장하는 공급 확대론이고요. 네. 그래서 아무리 신도시 수도권에 30군데 개발한다 그래서 공급 확대론이 잦아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 달성할 때까지. 근데 실제 공급을 확대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택 보급률이 100% 가까이 됨에도 불구하고 강남은 실제 주인이 사는 거 30%도 안 돼요. 나머지 다 다주택 34%. 다주택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시장에 나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들고 있는 게 부담스러워서 못 견뎌서 괴롭고 힘들어서 이걸 시장에 적정 가격에 내놓게 만들어야 되고 그거는 세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세금 이제 앞으로 그 종합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내야 할 세금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그 얻게 된 이문에 비해서 얼마나인가요? 지금 굉장히 약하죠, 2016년에서 예. 2017년 사이에 100조 서울 집값이 네. 2017년에서 또 2018년 사이에 100조 한 200조 정도 올랐다 그래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이번에 이제 종부세가 2,700억 그 세수가 네. 되니까는 그 서울 집값 총 상승한 거에 비해서 0.1%도 0.1%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고. 돈인 거죠. 그거 얼마 안 돼요, 정말. 저 조족지열이네. 자, 근데 아까 그 최고 세율에 한 게 뭐 한 700만 원 정도 된다면서요. 근데 최고 서율이 아니라 네. 다주택자인 경우 다주택. 시가 30억 원일 때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엄청난 거잖아요. 사실. 세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죠. 늘어났다는 700만 원 거죠. 근데 정도. 사실 하루에도 요즘 1,000만 원씩 올라요. 그러니까요. 눈 깜짝하면 올라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몇십억 원짜리 이게 단 한 채든 또는 다주택이든 시가 2, 30억 되는 사람들은 최근 몇 년 동안에 서울의 집값의 경우는 최소 몇 억씩 올랐을 거예요. 그럼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뭐 부담 1,000만 원 정도 더 부담 넣는다고 해서 크게 부담 넣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이게 참. 자본주의 종주국이라는 미국의 경우는 이게 한국보다 보유세를 최소 5배 정도 더 내야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주택 대출 규제는 어제 상당히 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는 빚내서 이렇게 막 추가적인 어떤 집을 사재기 하는 행태는 상당히 막을 수 있습니다. 갭 투자 행태도 많이 막을 수 있고. 왜냐하면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세 대출을 다시 받아서 그걸 또 이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쓴다든지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번에 다 막았거든요. 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대출 규제를 상당히 이제 강화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게 시장에 가장 빨리 약발이 돌긴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맞는 일정하게 것 같아요. 네. 효과는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 효과가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 세금이거든요. 특히 이제 종부세의 경우는 내가 이런 집을 보유하게 되면 상당한 부담이 든다라는 것을 계산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제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집을 시가의 집을 갖고 있으면 향후에 종부세는 꾸준히 올라갈 텐데 세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한편으로 내가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이게 내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이지만 그 후년에는 1,000만 원을 내고
그 이후에는 2천만 원을 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뻔히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나중에는 못 견디죠. 부담스러워져요 이게 실제로.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것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길 수 있겠거니 네. 이런 느낌도 줄 뿐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게 그 몇 억 오른 거에 비하면 사람들이 생각해 보겠죠. 그 고가 주택 가진 사람들이 이거 뭐 1년 1,000만 원 더 내고 또는 뭐 한 500만 원 더 내고 집값 더 오를지 한번 이렇게 기다려봐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년에 어떻게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종부세를 계속 앞으로 강화하겠다라는 로드맵을 보여줘서 그 시작 출발점이에요. 네, 그래서 말씀이세요? 이게 사람들이 국가주택을 갖고 있거나 다주택을 갖고 있으면 최소한 그런 사람들이라도 이거 내가 정말 이런 식으로 계속 사재기 하는 거 굉장히 부담되겠구나. 이런 거 확실하게 명확하게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고. 아니 내년에 한해서 그 재산세 내는 거를 내년 초로 앞당기면 한 내년 보통 한 7, 8월쯤 내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6월 1일 날 이제 공시 주택 가격이라는 네. 걸 다 확정을 해서 그때예요. 그때 맞아요. 이제 7월쯤 이거 저는 땡겼으면 좋겠네요. 그 목표를 지금 얘기했던 그 목표를 저 개인적으로는 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이 보유세 실효세율 1%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0.18밖에 안 되는데 미국이 1%예요. 그 실효세율이. 근데 우리가 미국까지 단기간에 그렇게 갈 수는 없어요. 장기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정책 의지와 목표 방향을 확고하게 가져간다면은 이게 이제 예측 가능성을 주는 거거든 시장에다가. 자 앞으로 매년 이만큼씩 올라갑니다. 단계적으로. 그러면 저렇게 다주택 보유하고 들고 있을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보여줘야죠. 지금이라도 네. 빨리 팔아야 손해를 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공급이 늘어나고. 늘어나는 네. 거고. 우리 선대인 소장이 이 집값 안정에 상당히 기여를 했어요. 그때 대폭락론 얘기하자고 사람들이 집을 막 팔았거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집이 2배가 되니까 이제 손대인 얼굴만 나오면은 막 울컥해가지고 손가락질하고 이분이 근데 그래서 은근히 보면 제 안티일세. 대폭락론에 훨씬 더 진화된 세련된 버전으로 또 한번 혹세무민을 하는 거지. 집값 안정에 기여하는 거지. 그래요. 잔다르카 되셨으면 아니, 근데- 좋겠어요. 부동산 시장에. 예. 아니 저는 내 한 번 바쳐서 진짜 집값 안정시킬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러겠는데 네. 혹세무민이라니 이분이 진짜. 아니 근데 대폭락 가능성 없어. 너무 지금 거품이 낀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지금 공급론까지 만약에 또 등장해가지고 네. 건설 경기가 또 뭐 그렇게 해서 부양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거 그래서 아니에요 우리가 한마디로. 거기까지 안 들어가서 그런데 예. 사실은 이게 대한민국 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특히 이제 유동성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양적 완화하고 뭐 돈이 많이 풀리면서 그 부동산 가격 그리고 폭등한 거 홍콩에 이게 비하면 예전-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전처럼 하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이 뭐라냐 자본 수익률이 높지 않으니까 이 부동산 쪽으로 돈이 많이 몰려서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막 오르내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금리 문제를 어제 총리가 국회에서 그렇죠. 답변하면서 뭐 검토할 때가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전히 이 통화 정책에 있어서 이른바 이 보수적인 보수주의자들이 여전히 금리 정책을 저렇게 가져가고 있어서 그 점을 한번 정책적으로 금리 올려야 한다. 금리 올릴 때가 됐죠. 저도 뭐 금리를 사실은 시중의 뭐, 유동성을 줄여야 돼요. 예, 일정하게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해찬 총리가 근데- 그 얘기 했더군요. 네네. 그 올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아주 원론적으로만 좀 설명을 하면 지금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아요. 더구나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뭐 일자리가 뭐 이렇게 안 늘어난다고 막 공격을 받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부동산 시장만 보더라도 서울은 지금 집값이 막 껑충껑충 뛰고 있는데 지방의 다른 도시들은 오히려 지금 집값이 많이 오히려 떨어졌어요. 떨어져요. 네. 오히려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현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양극화가 심각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하나만 놓고 봐도 금리를 올리면 서울 집값을 잡는 데는 일정하게 도움이 될 텐데 지방은 또 이제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제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죠. 정책적으로. 왜냐면 그래서 그분들은 아파트 가격 자체도 떨어졌는데 금리까지 올라버리면.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금리는 굉장히 이제 포괄적인 그 대책이에요. 이게 금리 하나를 올리고 내림으로 해서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포괄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차피 올리기는 해야 되지만 한원의 지금 스탠스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거 빨리 안 올릴 거다. 그리고 특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충분히 올리지 않을 거다. 아니 근데 그것도 시그널이지. 아니 시그널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한원이 기본적으로는 기준금리를 일정하게 올리는 그 선택을 저는 올해 말까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어쨌거나 독립된 기관이 명색이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정부가 이 하나를 통제하듯이 이렇게 정책을 그러니까요. 같이 총리가 하면 해야 안 될 말은 되거든요. 아닌 것 그래서 같아요. 예. 박근혜 정부 때 다 했어. 자, 아니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주택 대출 규제 어제 강화한 건 저는 상당히 잘했다고 봐요. 근데 잘했는데 이것도 여기서 그치지 말고 LTV 규제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어제 정부 발표한 내용을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걸 보니까 여전히 이 노무현 정부 때 이 DTI LTV 규제 도입했을 때 비해서 굉장히 느슨합니다. 특히 그 지방의 경우에는 LTV 비율이 70%, 그다음에 DTI 규제는 아예 없어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방의 경우는 소득이 아무리 없는 사람이라도 집값이 7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빚내서 집 사는 정책이네 여전히. 예, 여전히 그런 단계란 말이에요. 물론 지방의 그 뭐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소득이 안 되는 사람이 무리하게 집 세게 하는 건 지역을 가리지 말고 하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허용해 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국회 입법을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네. 정부세도 세법이니까. 그렇고요. 네. 그 근데 통과되겠어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저 태도를 취하고 있긴 한데 막상 이게 이제 여론을 버티기가 어려울 거 왜냐하면 예. 종부세 내는 사람들 이번에 이제 조치로 영향받는 사람들 전 국민의 0.5%인데 뭐 그 편 들다가 아니 그 편 들라 그러세요. 그럼 계속 반대하고 계속 저항하는 모습 보이고 네. 어차피 세법이기 때문에 국회 기재위에서 일단 심의를 할 텐데 정부가 이렇게 종합대책까지 발표해서 국민들한테 이런 예측 가능성을 만들어놨는데 국회에서 그거를 세법 개정을 안 시켜가지고 더 강화하는 건 모르겠지만은 더 약화하거나 저 원안을 더 약화시키는 그런 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보고 통과될 예. 거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처음엔 좀 저항하다가 김병준 위원장 자체가 그 종합부동산세 또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음악의 아버지가 있고 정책실장이었으니까. 음악의 아버지가 있고 음악의 가을 어머니가 같은 있듯이 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와서 종부세 딴소리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제가 봤을 때는 그는 자기 부정이고 그게 종부세를 강화하는 이런 방안을 이해찬 대표가 강조한 걸 보니까 야 정치의 고수다. 이해찬 대표가 또 지방분권 요즘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잖아요. 지방분권의 아버지도 네. 김병준 아, 위원장. 그렇군요. 그러니까 반대 못하게 하더라도 굉장히 멋쩍게 만드는 거지. 야 이게 진짜 고수다라는 생각이 들긴 듣는데 다 좋은데 왜 공급대책 그렇게 세웠는지 그건 참 궁금하고요. 우리 산대희 소장님은 다시 거품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입장이세요? 지금 거품이 빠질 수 있다기보다 지금 거품이 잔뜩 낀 건 확실하다. 그치. 네. 거품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주식 격언을 빌려오면 무릎에 사서 이제 뭐 어깨에 팔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적어도 분명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무릎 쪽보다는 어깨 쪽에 훨씬 가까운 수준이다. 어깨까지 올라왔다. 저는 뭐 어깨가 아니라 사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꼭지일 수도 있는데 상투다. 다만 이게 이제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공급 대책 아까 우리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런 대책이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고 예, 얼마든지 또 다른 사태로 번져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박은석 의원이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집값이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올랐던 집값들이 다시 이제 이 하락세를 최근에 또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요? 네, 전 세계 시장하고 우리가 꼭 연동해서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어느 시점 보니까. 특히 박근혜 정부 시기를 거치면서 제가 보니까 정부 정책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움직여요, 사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제대로 펴면 얼마든지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제가 뭘 그걸 하면 어떠냐 뭐 그랬는데 제가 정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권을 준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왜 못 잡아요, 이거. 안 줄 겁니다. 네, 물론 안 주겠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어쨌든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일단 집값은 굉장히 과도하게 높은 상황 맞다, 이거. 제가 속단은 못 하겠는데 정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더라.
그리고 정부 정책이 특히 앞으로 남은 공급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개월 사이와 같은 그런 집값 급등세는 당분간은 하여튼 이렇게 좀 잠잠해질 거다. 아니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는 아니 어제 보니까 그 김현미 장관님께서 발표를 안 하셨더라고요. 다른 분이 하셨더라고요. 어제요? 경제부총리가 발표를 어제는 하셨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 세제 대책이나 대출 대책이 네네네. 중심이니까 이건 주무부처가 이제 기획재정부죠. 어차피 이제 네. 뭐 부동산 대책 중에 하나니까 파리 부동산 대책은 김현미 공급 대책 때는 뭐 얘기할 수 있겠어도 그래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근데- 공급 대책은 아마 김현미 장관이 아마 주무장관으로서 아마 발표를 할 아니 나는 이제는 좀 칼을 뽑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으면 왜 책임지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어요? 좀 책임을 좀 졌으면 좋겠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김동연 민주당 부총리는 관료로서의 한계가 너무 뚜렷하게 보이고요. 이분이 주로 보는 게 저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그쪽 눈치를 엄청 보는 이야기들을 요즘 계속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뭐 사실은 종부세 개편안 약하게 물타기 했던 것도 사실은 그때 김동연 부총리였고 이 소득주도 성장 관련해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인 부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꾸 뭐 이 정책의 어떤 속도를 조절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렇게 좀 강하게 밀고 나가셔야 될 분이 자꾸 김동연 이렇게 흐리멍텅한 자세를 보인다 이런 생각. 김동연 부총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 면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갑자기 그 얘기예요. 좋은 지적을 하셨다고 좋은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책임을 물어야죠. 네. 책임을 물을 사람들한테 물어야 되고 전 이제 물어야 된다고. 김동연 부총리 당연히 책임이 있고 그리고 얘기하셨듯이 이제 이 시장이 과열되는데 일정한 그 역할을 했어요. 잘못된 시그널을 줌으로써. 그리고 금융위원장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부동산 문제의 많은 부분은 부동산의 금융화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제 금융규제, 대출규제 옥죄인 거는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는 은행들이, 금융기관들이 기업에 이 대출을 해서 도매 대출을 해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둔화되니까 뭘 하냐면 소매 대출, 가계 대출을 통해 가지고 먹고 살아요. 가계 대출이 1,500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부동산의 금융화 현상이 너무 짙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의 금융화 현상의 고리도 좀 끊어야 돼요. 그러려면 금리도 일정하게 오르고 네. 대출 규제도 더 원칙적으로 옥죄고 이제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청와대 지금 그 이 주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수현 이 수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 사태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뭐가 잘못된 건지 예? 아니면 뭐가 정부가 부족했던 건지 이런 얘기를 좀 책임을 인정하는 발언을 해야죠. 그리고 장하성 정책실장은 자기 강남 산다고 이제 강남에 오지 말라고 사다리 걸어차는 이런 식의 뻘소리는 좀 그만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거론한 사람들 다 책임 물어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뭐 연말까지 두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저 청와대도 여기 연말까지 가서 뭐 또 이번에 김현미 조치가 장관은 내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좋아해.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방송에서? 아니 근데 저는 아니 좋아하는 거야 뭘 아니 말을 뭐 못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어. 아니 아니, 이번에 또 개각 이런 거 하면 좀 기대하고. 아예 뭐 컷오프가 됐는데 뭐. 저기는 민주당 블랙리스트에도 들어가 있고. 아 그래요? 정의당 블랙리스트에 다음 달에 와요.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직접 추석 선물 받아봤어요? 선물이 왔습니다. 아, 한 저는- 2년 전속 받고 있어. 예. 올해도 온다고 합니까? 네? 올해도 옵니까? 사진 보여줄까요? 왔어요. 됐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짧게 요 문제를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청년들은 살 곳이 없어가지고 헤매고 있고, 계속 그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또 지방은 또 텅텅 비고 있는 양상이고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뭐 농담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차라리 거주를 지방에서 하고 왜 그 프랑스나 이런 데 보면은 떼제배 타고 파리로 출퇴근하더라고요. 그렇게 저 수도권 밖, 충청권 밖에서 싼 곳에 천안에서 집을 두고 서울 오는데 30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차량 운임비를 대폭 줄여가지고 그래서 출퇴근 할인을 많이族들을 위해서 해주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들에게 그 아예 거주지를 지방으로 옮겨가게 하는 것은 어떨지. 그 주 52시간제니까 주말에 또 그곳에 있으니까 지역 경제도 살고 말이죠. 그럼 뭐 머지않아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미 서울에 살다가 경기도로 밀려온 사람들 많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뭐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고 경기도에 있다가 조금만 더 밀려나면 이제 글로 가는 거예요. 그 정도죠. 천안, 뭐 춘천 이런 데로. 가는 미안하게 난 자발적으로 그냥 선택했어. 아니 저는 차라리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면은 네. 그러니까 찍어놓고 거기까지 도착하잖아요. 네. 뭐 천안 이런 데서 출퇴근 가능하다. 뭐면 자기 생활이 가능하니까 차 안에서. 이거 뭐 예. 좋은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은 자율주행차가 전면화되고 그다음에 그와 이제 맞물려서 스마트 도로교통 시스템이 구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서울 시내 한복판에 살 이유가 없어요. 지금 도로 면적의 95%가 차량 간 안전거리 면적입니다. 아, 근데 95%가 자율주행차가 도입이 되잖아요. 예. 그 앞에 차하고 간격을 그냥 10cm, 20cm만 두고 달릴 수 줄이죠. 있어요, 사실은. 예. 교통 체증 문제가 확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측하기로는 트래픽이 실질적으로 트래픽 부담, 그 교통 부하 부담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정착이 되면. 그러면 지금 제가 용인 수지에서 뭐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 종로 같은 데 들어오는데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자율주행차가 완전히 다 다닌다. 그럼 20분 만에 와요. 그냥 거리만큼 그러니까요. 그 네, 속도만큼 맞아요. 와요. 그냥 100km 달리면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집이 천안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저는 타고 다니는 용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차는 이제 더 이상 운전대가 없으니까 거기서 자도 되고 그러니까 뭘 책도 영화를 봐도 봐도 되고. 되고. 자, 근데 이거 한 몇십 년 후의 이야기고요. 그러니까요. 아는 기술의 진화는 알 수 없어요.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자, 하여튼 그래도 그래도 대안이 대체로 될 수 있겠다. 대체로 생각입니다. 우리 네. 아이들 세대에 보편화될 수 있는 현상이고 네네. 현재는 어쨌거나 그러면 네. 그때쯤 되면은 집값이 그냥 뭐 태산같이 저기 지금 거품이 낀 거는 확 빠지겠네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되면 되게 부동산 가격이 평준화될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때는 선대인이 옳았다 이 얘기가 나오겠네. 아니지 내일부터 인터넷에 뭐라고 도냐면 예. 선대인 이제 자율주행차 얘기하고 다닌다며. 아니 이제 전문가가 미래 전문가 예, 이렇게 미래 나올 수 전문가. 있겠네요. 예, 예, 미래 예. 전략가. 제가 예. 참고로 예. 일의 미래라는 책의 예. 저자이기도 하고요. 심상정 후보가 대선 때 온 국민과 함께 읽었으면 좋은 책으로 꼽아주기도 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국방부가 사병 대상 코칭 도서, 코칭 추천 도서. 좀 팔렸어요? 제 책은 뭐 나오면 베스트셀러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기본이 한 몇만 그 부. 10세. 10세. 10세는 가요. 10세로 가는군요. 10세 기본이 한 18세 정도. 18세 정도. 네. 우리 언제 선대인 책 쓸 때 거기에 이렇게 이름만 아, 이런 거. 이러면 얼마든지 올려줄 수 있으나 떡고물을 좀. 웃을 수입은 이겁니다. 떡고물을 좀. 아니 근데 그러면은 진짜 이제 앞으로 그 집값은 하락하는 게 대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 될지는 뭐 아, 그렇죠. 분명히 특정할 네. 수는 없지만은 그 지금 여기 집에다가 몰빵하는 사람들은 좆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어느 투자나 그렇게 몰빵해서 가면은 사실 뭐 위험부담. 그래서 지금 끼어들면은 네. 이미 늦었어요, 사실은. 끼어들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네. 너무 올라서 예. 끼어들기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그런데 돈 쓰지 마시고. 예. 자, 그나저나 남북 관계 어떻게 이번 주에 이제 저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남북 정상회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오늘 일단 연락사무소가 개소를 했고 녹화하는 시점에서. 군사 분야 실무회담 열려가지고 네. 뭐그 GP 안에 비무장지대 안에 GP 철수 뭐 등등도 좀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러고 긍정적인 신호들이 오는데 관건은 이제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느냐 이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하고 그러니까 남북 간의 이슈만이 아니고 그거는 뭐 북한 뭐 미국 일본 뭐 주변국들과 다 연관된 이슈인데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미국에서는 핵리스트 내놔라. 이걸 요구를 하는 거고 북한은 종전선언이 먼저다. 이게 이제 교착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낸 중재안이 영변의 핵시설을 아예 폐기하는 그러니까 현재 갖고 있는 핵무기를 폐기하는 이 프로세스를 그 종전선언과 이렇게 맞바꾸는 이걸 제안했다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봐야 되겠죠. 네. 뭐 어디까지 논의가 진전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마 이거는 미국이랑 사전 조율과 물밑 그 서로 의견 교환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을 거고 결국에는 뭐 지난번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관계 진전에 관한 큰 얼개는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실행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 실행하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 비준 문제 가지고 지금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계속 야당에다가 이거 해줘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남북관계 이외를 남북관계 문제 진전을 제외한다면 비핵화 관련돼서 얼마나 의미 있는 진전. 그러니까 북미 지금 2차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김정은이가 그거 써서 보냈다면서요. 2차 네. 정상회담 하자고.
그때 실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이 비핵화 문제의 진전. 요 포인트가 뭐냐? 요게 이번 정상회담에서 제일 중요한 이 우리가 관측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네, 저는 뭐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이 언어가 같은 곱하기 2의 그 영토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 경제의 그 어떤 공식과 우리 지향점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경제도 그렇고 어마어마하죠. 그 히토류 같은 건 전 세계 매장 2위잖아요. 박근혜가 한 얘기 중에서 맞는 얘기 딱 하나 있어. 통일은 대박이다. 대박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뀔 이제 것 같으세요? 큰 틀에서 보면 이렇죠. 사실은 한국 경제는 지금 뭐 부동산 가격 우리가 한참 이야기했지만 길게 봤을 땐 부동산 시장도 이게 막 급등하는 현상은 앞으로 찾아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왜냐하면 우리가 일자리 문제에서도 인구 구조 영향 때문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죠. 대폭락론 시즌 2를 설득력 있게 써. 말로 이렇게 하고 자, 나중에 얼버무리 만들고. 형님, 그거는 한 108세 나올 것 같아. 108세. 108세? 네. 선대인의 2018년 우리 다 살 거예요, 아니야, 10번씩. 자, 대폭락론 개정 증복한. 자, 108세가 아니라 180세 정도 되면 그렇지, 그렇지. 예. 그런데 우리가 일자리 문제에서도 이런 인구 구조의 영향을 이미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 시장도 그게 안 밀려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이걸 계속 빚을 내서 또는 저금리라고 해서 이걸 자꾸 살 수 있는 지금 상황을 만들어 왔으니까 그렇게 되어 왔던 거지. 이걸 제대로 잡아놓으면 제가 그래서 대출 규제 같은 경우도 되게 강조했던 이유가 그런 건데 이걸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조금 옆으로 새는 이야기지만 조금 하고 갈게요. 제가 주택 대출 규제 같은 경우는 DTI를 한 30%로 완전히 전국적으로 통일해 버린다고 쳐봐요. 자기 뭐 연소득의 30% 이내 범위에서만 빚감대 쓸 수 있는 정도로 빚내라. 그리고 뭐 LTV 규제, 집값의 40%만 최대 한도가 40% 이상은 빚내서 집 사지 마라. 이렇게 만들어주면 사실 그 자체로 굉장히 주택 시장이 안정돼요. 이거는 뭐 종부세 아까 이야기했지만 종부세나 그다음에 이런 주택 대출 규제 기본적인 인프라들만 딱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정부가 마련하는 대로 투기 억제 그냥 자동적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실수요자 시장으로 계속 꾸준히 재편될 수밖에 없어요. 자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이제 이런 그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일자리도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이 부동산도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결국은 한국 경제의 지금 이제 이 저성장 기조도 사실 인구 구조 변화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착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궤도를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남북. 북한이다. 북한. 예,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실은 경제적 기회죠. 그래서 북한이 이제 갖고 있는 풍부한 자원. 또 이 개발해야 될 어떤 인프라, 그 잠재력, 그리고 값싸고 그러면서도 충분히 숙련될 수 있는 그런 노동력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자원이고요. 남한의 뭐 축적된 자본력, 기술력 이런 것들을 합하면 사실은 뭐 진짜 제2차 경제 붐을 만들 수도 있는 예, 그런 기회죠 사실은. 어쨌든 그런 자원 같은 거 중국이 뭐 가만히 있을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만 잘만 활용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사실 그 젊은 친구들이 기대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좀 집중될 수 있거든요. 뭐냐면 이제 남과 북을 이제 관통해서 중국으로 가는 열차, 그다음에 뭐 저쪽 블라디보스토크 네. 중국 쪽으로 가는 열차.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의 꿈 중에 하나가 열차를 타고 전 세계 이제 유럽까지 그렇죠. 가는 네. 이런 희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그 굉장히 많아요.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 가는 기차 네. 한 10시간만 타면은 그 관상 다 지워집니다. 아 그래요? 타봤어? 허리가 아파. 허리가. 예. 근데 이제 아 러시아 횡단 열차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것도 그런- 있지만은 그런데 그게 예. 뚫리면 이제 철도도 이제 다시 넣는 거죠. 그럼 예. 관광객이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 중국에서 한국 오려면 열차 타면 한 2-3시간이면 올 수 있는 그렇지. 얘기인데.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러시아로부터 들어오는 가스가 말이야 들어오면은 이제는 뭐 가스 가격이 굉장히 싸죠. 5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도 되게 있어요. 저렴해지겠네. 5분의 1로.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어쨌거나 이른바 북방 경제권이 굉장히 이제 커지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이게 반도 국가여서 이게 한반도 전체로 보자면 사실 대륙 경제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중국은 어느 정도 되는데 이 사실은 뭐 몽고부터 해서 중앙아시아 쪽 이쪽은 우리보다 사실은 개발 단계가 지금 굉장히 늦은 데라 거기에 우리가 뭐 이렇게 경제 협력을 하거나 또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중앙아시아 쪽에 뭐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데 가면 땅값이 엄청 싸요. 네.
아, 우리 또 땅 얘기가 나요. 아, 그러네. 또 원정 특이 바람이 또 불지 않을지 뭐 걱정이. 근데 중앙아시아 그쪽은 네. 평원이 이렇게 넓어가지고 산이 네. 잘 보이질 네. 않는. 어. 네.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농사를 지어도 그렇게 생산적으로 못 지어요. 우리처럼 시설 재배를 하지도 않고 기계농을 하지도 않아요. 땅이 워낙 넓으니까. 그럼 사실은 그런 데 가서 예.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좀 나름대로 농업에 관심 있다고 그러면 그런 데 가서 대규모 그냥 기계농을 하면 여기 한국에서 그냥 뭐 이렇게 막 몇 천만 원 월급 받는 것보다 최소 몇 배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큰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이게 예. 사실은 그 북방 경제 이번에 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1차 정상회담 때 남북한 신경제 구상 뭐 이거를 뭐 CD로 만들어 가지고 줬다. 자유한국당에서 그거 뭔지 밝혀라. 뭐 이러고 있는데 그걸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준 게 개성공단입니다. 사실 다른 데서 그 우리가 그 가능성을 이렇게 뭐 추상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개성공단을 운영하면서 개성공단을 조성하고 노동자들 인건비 주고 이런 데 들이는 어떤 비용에 비해서 우리가 그 몇십 배의 부가가치를 얻었고 우리 어려운 중소제조업에 이런 하나의 출구가 그렇죠. 됐었고 그런 개성공단을 예를 들어서 몇 개를 더 만들 수 있다. 그 개성공단 만들 때 그 전방 지역에서 몇십 킬로 뒤로 병력을 몰린 거예요. 김정은 전 국방위원장이 그 결단을 하고 개성공단을 만든 겁니다. 이는 네. 어쨌든 남북한 평화화에 그 무드 조성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실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 인건비 $100였어요 한 달에. 그 지금 초저임금 아닙니까? 인건비 $100를 전 세계 어디 가서도 인건비 $100로 그 정도의 질 높은 노동력을 이용해 가지고 이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소통이 일단 너무 편하잖아. 아니, 그 소통도 편하고. 말이 그냥 통하니까. 그리고 굉장히 숙련도에 있고 또 이 굉장히 좀 그 교육 수준도 높은 네. 이런 노동자들. 그래서 그래서 그 김진양 교수라고 저 개성공단 네. 지원재단 이사장 그분 말씀은 이렇게 저임금으로 뭐 사는데 괜찮냐라고 물어보니까 북한 노동자들이 민족의 미래를 위한 일인데요. 그런 말을 했다는 오히려. 거야. 그리고 민족의 미래. 실제 100불이 저임금도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예. 거기 현재 물가 수준이나 이런 걸 고려하면 그리고 그 우리 제조업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제조업 공동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국내에서는 도대체 뭐 안 되겠다. 이 생산 원가도 못 맞추겠다 해서 막 동남아도 전전하고 어디도 전전하고 계속 인건비 싼 데를 향해서 움직였는데 북한에 비하면은 더 좋은 입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어떤 면을 비교해 보더라도. 그리고 물류 측면에서 지금 경의선 동해선 철도 그거 하는 거, 이 정성화하는 거 합의해 놨는데 그거에 이제 앞으로 얼마나 많은 돈이 수십 조가 들지 모르니까 그 해줄 수 없다. 국회에서 비준. 이러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경협이 진전되면 제일 먼저 갖춰져야 될 게 인프라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수송 인프라예요. 수송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은 그게 다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건 투자예요. 돈을 갖다가 그거 낭비하는 게 아니고 네. 긴 미래를 보고 남북 경협이 전면화되는 남북 경제가 하나의 경제로 이렇게 우리 경제가 확장되는 그런 시대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지. 그걸 마치 퍼주기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근시안적인 얘기를 지금 저 자유한국당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자유한국당은 이 민족의 미래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당이에요. 무조건 반대하고 보니까 말이죠. 아니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부동산 얘기를 했으니까 예. 투기꾼들은 또 그 생각하겠네요. 평양 가서 벌써 하고 있지. 벌써 무슨 거기다 돈 좀 넣어놔. 근데 최근에 막 그러지 않을까요, 진짜? 진짜가 최근에 다른데. 최근에 건설업체들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 관심 많이 갖지. 왜 그러냐? 저도 뭐 사실은 몇 년 전에 그 건설업체 어디 한 군데 가서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 이제 남한에서 땅 파서 집 짓고 뭐 도로 놓고 해서 돈 벌 생각 이제 그만해라. 이미 충분히 지었지 않냐 얼만큼. 근데 북한은 지금 사실은 그 도로며 철도며 각종 이제 이런 인프라들을 구축해야 되는 단계. 우리나라 옛날 60년대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60년대, 70년대. 그러니까 고속도로 지어놨는데 평균 시속이 20km, 30km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다 현대화해야 되고 철로도 뭐 복선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좀 빨리 이제 교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것 작업들을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다 어디서 하겠어요? 건설업체가 하거든. 그래서 자꾸 뭐 남한의 부동산 거품 만들어가면서 억지로 이렇게 막 국민들 호주머니 털지 말고 북한에 가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당신네들 대박 난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그러면 한편으로 제가 아까 뭐 이 통일 대박이라는 표현도 썼고 한국 경제의 어떤 성장 궤도 자체를 바꿀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60년대, 70년대에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했잖아요. 10%대에.
근데 그게 북한을 우리가 남한 자본이 들어가고 그 기업체 들어가서 이렇게 본격적인 인프라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적어도 북한 경제에 그 정도 수준의 빠른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더 그러면 짧을걸요 아마. 예. 아니 더 짧죠. 예. 그러면 이게 남한이 결국 그리고 그 주사업자들이 남한이란 말이에요. 남한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성장 궤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단순히 대북 정책 그리고 평화 무드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뭐 외교 안보 사안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 사회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아,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남북 정상회담에서 좋은 성과가 있고 그렇게 해서 종전선언, 평화협정으로 종전선언. 이어지고 네. 그렇게 해서 뭐 체제가 통합되고 그런 일은 뭐 제가 봤을 때는 10년 이내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경제 통합부터 가면 되죠. 경제 서서히 통합으로. 서서히 예. 알아오겠죠. 근데 이제 북한이 체제가 사회주의 체제인데 뭐 지금 투기꾼들처럼 땅을 사들이고 집을 사들이고 이렇게 못 하잖아요. 토지 사적 소유가 허용이 안 네. 되니까 예. 법적으로. 거기도 이제 중국이나 뭐 근데 베트남 이용권을 줄 수 있어요. 이용권, 이용권. 개발권. 언제든 회수해 갈 수 있는. 예. 공산주의 국가들의 대부분이 토지나 중국도 그래요. 주택을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뭐 그런 100만 원 권한을 단위로 주는 거죠. 끊는다. 진짜 토지 공개념이네. 예. 그러니까 땅은 그대로인데 그 이용권이 아파트가 땅 위에 짓잖아요. 그 이용권 파는 거는 그 아파트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뭐 100년 정도 이렇게 허용을 받으면 사실 그거 사는 효과는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토지 공개념을 도입해서 북한식으로 갈 수는 없겠지만은 뭐 그렇게 해서 적어도 이 부동산을 갖고 돈 벌는 용도로 쓰지 말게.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사적 욕망을 채우는 그런 도구로 쓰지 않도록. 그래서 그 이게 기초가 보유세 강화예요. 토지 공개념이 어마어마하게 무슨 사회주의 발상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노태우 정부 때 만들었습니다. 1987년도에 토지 예. 공개념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실제 이걸 이 법안화하는 거를 검토를 해가지고 89년에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네. 지금 개발이익 환수제 예. 이게 이제 토지 공개념 3법이에요. 근데 두 개는 위헌 받았어요. 이 택지 소유 상한제는 위헌, 그다음에 토지 초과 이득세는 헌법 불합치를 받았는데, 근데 그 결정문을 읽어보면 이 취지를 부정하지 않아요. 다만 이 보완이 돼야 된다. 행정적으로 절차적으로. 입법 보완만 되면 예, 이게 다시 이제 위원회 추진할 수 사유예요. 있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좀 더 명료하게, 지금도 있습니다. 헌법 122조에 없는 게 아니에요. 좀 더 명료하게 명문화하자는 거는 입법적 근거를 살리자는 취지예요. 그러면 택지 소유 상한제 다시 부활할 수 있고 네. 토지 초과 이득세법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거죠. 예. 해야 되는 거죠. 토지 공개념은 이번에 발표는 뭐 특별히 안 됐네요. 이번 뭐 얘기가 좀 나올 줄 아니 알았는데. 보유세 강화가 종부세 같은 강화가 그 맥락이다? 토지 공개념에 기초해 네. 있는 거 철학적으로. 이른바 자유주의 경제학자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밀턴 프리드만 이런 사람이 보유세야말로 경제적인 자원 분배의 왜곡 없이 효율적인 효과적인 세금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 다수가 그리고 주류 경제학자들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세금 중에 가장 좋은 세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기초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 보유세가 강한 측면도 있는 거예요. 무식해서 그래. 공부들을 안 해가지고. 아니 2020년에 이게 정치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의당이 제1야당이 되고 정의당으로 대동단결해서 그렇죠.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또 선대위 뭐다 일당이 되고 당연히 뭐 저도요. 아니 당명만 바꾸면 된다 그랬잖아 지난번에. 자유한국 아니 이게 농담이 아니라 말이죠. 지금 이 야당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요. 특히 자유한국당 때문에 되는 일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 자유한국당을 쪼그라뜨리지 않으면은 이 민족의 미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우리가 지금 살면서 느끼는 애환 바뀔 가능성이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자는 사람들 아닙니까? 때문에 2020년에는 정치 교체가 있어야 할 텐데 민주당이 뭐 한 250석, 270석 이렇게 먹게 되면은 필히 망합니다. 자, 자한당이 쪼그라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뭐 이게 선거제도 개혁이요. 예, 이야기했는데 민심에 비례하는 그 정의당 연동하는 지지율이- 그런 선거제도 개혁이에요. 정의당 지지율이 10%면은 지금 국회의석 30석 먹어야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실 자한당하고 정의당이 의석수가 비슷해야 돼. 근데 지금 한쪽은 지금 뭐 거대 정당이 돼 있고 정의당은 지금 6명인가요? 5명. 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뭐 앞으로 계속 방송을 해야 되니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결정적으로 기록해. 결정적으로. 마지막 아, 순간에. 다시 예, 황금박 빠질 땐 빠지겠습니다. 예. 다시 황금박제의 면모를 보여주시죠. 아니 근데 진짜
정치 바꾸지 않으면은 이 의회 구조로 또 2020년에 판이 짜지면은 대한민국 미래 없어요. 미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혁을 사실 이번에 제대로 하면 그게 그 힘으로 정치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면 사회 경제를 굉장히 많은 아, 부분을 바꿀 수 여상규 있어요. 법사위원장 그 인간 하는 거 보세요. 아니 사회를 보는 정도인데 아니 발언권조차 주지 않는 이런 무지막지함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전 직장 쉴드 치려고 지금 예.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판사 출신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야. 이게 왜 법사위를 그런 인간들한테 줍니까? 아, 나 홍영표 원내대표 정말 답답한 인간이에요. 그러게. 예? 정말 답답합니다. 이 도대체 몇 번째 지금 똥볼을 차고 있어요. 이 시작한 지가 몇 달 안 됐는데. 와, 이거 뭐 얘기를 잘 못하시네.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친해. 아니 그 착한 건 알고 있어요. 그냥 착해요. 굉장히 착한 좋은 분인 건 알고 형이야. 있는데. 네, 착하다고 다는 아니잖아요, 또. 네. 그렇지 이게 뭐야 이게. 좋은 형인데 뭐 전략이 있고 이렇진 않아요. 너무 걱정된다. 나는 사실 잘 몰라요. 그거는. 아니 그 노영민 주중대사하고 전해철 의원님 이뤘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죠. 다 그쪽 주류 예. 맥락이죠. 그래요. 그분들도 좀 확실하게 좀 뒷받침을 해주시든가. 이거 뭐 완전히 그 양반 혼자서.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예. 아, 이걸 오늘도 받아드리고 1시간 싶은데. 반이나 너무 아, 이거 예, 영유고를 예. 받아주고 너무 싶은데 자, 참 이거. 제가 예. 오늘 저 중간중간 졸아 죄송한데 아, 좋은 게 아니라 좀 눈 감고 아니. 이 복잡한 숫자를 머릿속에 막 졸던데? 그리느라고 아니에요. 아유, 님별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방송부터 다 눈을 감고 하죠. 눈을 감고. 안대 예. 끼고 예. 앞에 뵈는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이게 다 예. 가리고 하죠. 언발의 오줌 누기가 되지 않고 우리 경제 체질이 바뀌는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 되길 바라고 또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이 우리 민족의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또 경제적 지평이 열리는 그런 세상을 갈망하면서 황금 선박 오늘 이제 하선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원석 의원님, 선대위 소장님, 황현희 씨, 네. 저 김용민이가 고생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